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네, 아직도 지난 주말 치러졌던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명경기의 전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해리 케인을 맨체스터 시티가 왜 그토록 원했는지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경기를 했었죠. 케인이 지금까지 왜 월드클래스라 불려왔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10월경부터 무려 리그에서 15경기 동안 패배를 하지 않았었고 현재 리그 최강으로 군림해 있는 팀입니다. 물론 리버풀에 승점 6점 차로 따라잡히긴 했으나 펩 가르디올라의 맨시티가 얼마나 강력한 팀인지는 매번 경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맨체스터 시티가 경기 내내 70%가 넘는 볼 점유율로 토트넘의 골대를 계속 두들겼으니 말이죠. 토트넘은 잘 웅크리고 있다가 몇 없는 카운터 어택으로 맨시티를 침몰시켰고 올 시즌 맨시티와의 2번 상대를 해서 2번 모두 이긴 토트넘인데요. 지난 1월달에 치러졌던 첼시와의 경기에서 3판 모두 패배를 하며 무기력한 1월을 보여줬던 토트넘의 경기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면에는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도 있을 것이고 다이어가 부상에서 돌아오며 중앙 스위퍼 자리에 돌아왔다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우라를 대신 쿨룹세스키를 선발 출전시켰고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처음으로 선발 출전해서 손을 맞췄다는 점도 토트넘이 이전 명단과 변화된 점입니다. 과연 선발 명단의 조금의 변화가 토트넘이 맨시티를 격침시킬 수 있었던 것인지, 과연 무엇이 토트넘이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으로 가져왔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가 끝나고 호이비에르와 콘테 감독의 불화설이 있었죠. 콘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도 호이비에르는 스킵과 1티어 미드필더로 중용받았었는데요.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패스미스와 마킹미스를 내며 벤탄쿠르와 교체되기 전까진 말이죠. 그리고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는 벤탄쿠르와 처음 같이 선발 출전을 한 호이비에르입니다. 이런 호이비에르 선수가 케인의 역전 극장골이 들어갔을 때 동료들과 같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콘테가 인사를 하러 그라운드에 나왔을 때 등을 지고 못 본 척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S 로마 감독으로 부임한 무리뉴 감독이 호이비에르의 영입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드를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구체적인 이적료로는 AS 로마에서 2,500만 파운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이비에르가 지금까지 토트넘의 핵심 미드필더로 정말 잘해줬었기 때문에 콘테와의 불화설은 참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없고 경기가 끝나고 그라운드에서 나온 행동 때문에 이 불씨가 지펴졌으니 구체적인 내용 추가 입수되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토트넘이 어떻게 맨시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에 더불어 다이어의 부상 복귀가 있습니다. 지난 울브스와의 경기에서 로메로가 중앙 스위퍼를 봤었지만 울브스에게 2골을 너무나도 쉽게 내줬었죠. 물론 요리스 키퍼의 실책도 있었지만요. 로메로 자체가 수비는 너무나 잘하지만 자신이 직접 수비를 하러 나아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위퍼 자리에는 그렇게 잘 어울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비 범위를 넓게 커버 쳐줄 수 있는 다이어가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전에서 다이어는 돌아왔죠. 벤 데이비스와 다이어, 로메로가 모두 선발 출전했다는 데서 토트넘이 90분 동안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내줄 때까지 수많은 슈팅을 내줬지만 단 한 골밖에 내주지 않은 이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흥민과 케인 그리고 클룹세스키의 연계 플레이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경험이 많은 모우라가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있었죠. 쿨루셉스키가 매우 어리고 유벤투스에서 뛰었다곤 하나 모우라보다 현저히 느린 스피드가 경기 플레이 중에 많이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쿨루셉스키는 케인처럼 등딱이 되는 스타일의 선수임을 확실하게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우라보다 스피드는 느리지만 확실히 공을 지킬 수 있는 선수가 쿨룹세스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우라보다 볼을 잘 연계시킬 수 있다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쿨루셉스키뿐만 아니라 케인 또한 이날 경기 미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 케인이 날아다닐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케인은 기본적으로 슈팅력과 연계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쿨룹세스키보다 공을 더 잘 지켜낼 수 있는 선수이죠. 또한 손흥민 선수도 요새 웬만하면 볼을 잘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이 강팀을 만났을 때 짜오는 작전 중 하나는 우리 팀이 상대편보다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쿨루세스키의 경쟁력은 입증되지 않았었지만
공격적으로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가지고 있던 선수임에는 틀림없었으며, 손흥민과 케인은 EPL 탑 클래스의 공격수인 것은 맞기 때문에 카일 워커가 손흥민을 전담 마크하기도, 또한 후벤 디아스와 라포르테가 케인을 전담 마크해서 철저하게 막는다곤 하나 이 두 선수는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점유율은 완전히 내주더라도 한 번의 기회를 위해 웅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총 21개의 슈팅을 때리며 4개의 유슈팅을 기록하면서 점유율은 71%를 가져가는 동안, 토트넘은 점유율을 포기하고 총 6개의 슈팅밖에 못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 6개의 슈팅 가운데 5개가 유효 슈팅이었고요. 이 5개의 슈팅 가운데 3개를 골로 연결시킨 토트넘입니다. 또한 이 때문에 콘테 감독이 경기 시작 전부터 손흥민과 케인의 연계 플레이를 특별히 주문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경기보다 케인은 2선으로 내려와서 손흥민에게 원터치로 연계를 해주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케인이 앞선에 있을 땐 손흥민 선수가 2선으로 내려와 케인에게 볼을 배급해줬죠. 쿨룹세스키도 마찬가지이지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맨시티의 약점은 스톤스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라포르테가 스톤스보다 커버나 속도면에서 느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을 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격과 수비에서 콘테가 정말 좋은 전략을 짜왔다고 보는 게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화력도 정말 좋았지만 케인이 이날 경기 KOTM 킹 오브 더 매치를 받을 만한 활약을 했다라고 봐도 될 만치의 활약을 했고, 두 선수가 리그에서 36번째 합작골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즌 초반 맨체스터 시티와 강하게 연결되었던 케인이 맨시티를 향해 2골을 넣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맨시티가 거의 대부분 경기에서 라인을 올리고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를 하는데 많은 팀들이 이를 공략하지 못하죠. 왜냐, 뒷공간을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손흥민과 케인 같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맨시티의 약점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콘테는 토트넘의 강점인 이 2명의 월드클래스 선수를 정확히 이용해서 맨시티와 경기를 치렀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손흥민과 케인, 이 두 선수와 더불어 쿨룹세스키 선수 3명의 선수가 BBC 스포츠가 선정하는 2주의 팀 베스트 11에 꼽혔습니다. 2월 24일 치러지는 벌리와의 수년된 경기에서도 토트넘이 맨시티와의 경기력처럼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